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전과 관련해서 pretty soon, 꽤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팁에 대한 세금 감면 행사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 이란에서의 전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면서 이 pretty so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꽤 조만간 끝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라며 다음 협상이 이번 주말에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에서 이란 전쟁의 조속한 종전에 대해서 말한 부분보다도요, 이 팁에 대한 면세 정책에 대한 내용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팁 면세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팁에 대한 면세 정책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완전한 면세는 아닙니다. 자, 현재 시행 내용을 보면 No Tax on Tips라고 해서 팁 면세 정책, 지난해 일단 법으로 통과돼서 올해 세금 보고할 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미 세금 신고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이,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한 600만 명 정도의 미국 납세자들이 이미 공제 혜택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핵심이자 다소 좀 오해를 낳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정책은 이름과는 달리 완전 면세가 아니라 공제, 즉 디덕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연간 최대 약 2만 5천 불까지 팁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게 골자이고요. 일정 소득 이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팁 면세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셜 시큐리티 텍스, 또 메디케어 텍스, 그리고 주정부에 내는 뭐 인컴 텍스들은 다 내야 합니다. 자, 최근 기준으로 엊그제 세금 보고 마감됐죠. 15일자 마감됐죠. 뭐 연장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1차 지난 15일 마감이 됐는데 그때 세금 보고 시 약 600만 명 정도가 이 팁 공제를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세금 리펀드를 예년보다 좀 더 받게 될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팁 수입이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가상의 사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 문제는 지금 당연히 지금 바로 이 세금 문제, 면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없애야 된다. 미국에 팁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난 미국에 식당 갈 때마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미국에서 팁이 짜증난다기보다는 반대로 보면 한국 갔더니 밥 먹고 났더니 택스도 안 붙여, 팁도 안 내. 그냥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딱 내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미국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건 택스 내야지, 팁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팁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월급과 팁을 같이 받는 이 A 씨의 경우 시급으로 받아서 이제 연 수입은 3만 불이라고 가상으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1년간 받은 팁 수입이 2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A씨의 지난해 연간 총소득은 5만 불이죠. 하지만 연간 팁 총소득이 2만 5천 불 이하니까 2만 불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총소득 5만 불에서 2만 불을 제하고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방 텍스 계산할 때만 그렇게 2만 불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팁 면세 제도가 없었다면 A씨는 5만 불 전체가 과세 대상이 돼서 연방소득세의 경우 대략 4,000불에서 5,000불 사이의 세금을 내야 했겠습니다마는 팁 공제 제도를 적용받아서 연방소득세에서 대략 한 2,000불 정도 면세를 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팁 면세 정책으로 2,000불 정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죠. 자, 하지만 또 다른 예로 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또 그렇다고 팁을 안 받는 직업도 아닌 우버 기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버 기사를 하는 B씨의 경우입니다. 연소득은 6만 불인데 팁 수입이 5,000불이었습니다. B씨가 보는 혜택은 그래서 약 한 500불에서 한 600불 그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단 이 팁 면세에도 불구하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6.2%, 또 메디케어 텍스 1.45%는 팁에도 그대로 부과된다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지 연방에다 내는 세금,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 이건 다 내야 됩니다. 결국 연방소득세에만 공제 혜택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경우도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팁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레스토랑 이 서버나 바텐더 등은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용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혜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버 기사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캘리포니아도 있고 캘리포니아 아닌 타주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느끼게 됩니다. 체감을 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팁 면세에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팁 수입의 공제가 연방소득세에만 적용이 되고 캘리포니아 주세를 계산할 때는 팁 수입을 다시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체감을 별로 많이 할 수 없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 참고로 현재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대략 연봉 7만 불 정도면 약 7% 소득세, 그리고 대략 15만 불 정도면 9%, 연소득 37만 불 이상이면 무려 13.3%의 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나 텍사스주 쪽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어차피 주 소득세도 없는데 연방 소득세에서 팁 면세 혜택까지 받으면 개인이 느끼는 그 체감 혜택이 훨씬 클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팁 면세 정책을 홍보한 것은 라스베가스까지 날아가서 멀리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 팁 면세 정책을 홍보한 것은 팁 수입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지역을 방문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불법 이민이 줄어든 포션보다 합법 이민이 줄어든 게 더 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케이트 연구소는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사실 그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때부터 쭉 내려오져 오던 그 감소 추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합법 이민은 정책 변화에 직격탄을 맞고 급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합법 이민 급감 이것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망명 신청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합법적 경로로 입국하던 망명 신청자는 2024년 12월에 약 4만 명이었는데 2025년 2월에 딱 26명이었습니다. 99.9%가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망명 자체가 사실상 차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영주권 비자 발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무부는 2026년부터 40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를 제한하고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서 최대 90여 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체 이민 비자 신청 수의 그 상당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시민권자의 자녀 초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40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제한,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 이민도 사실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추세가 나온 것입니다. 또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이라고 하죠. 그리고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 K1 이것들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65%나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이민도 이렇게 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 볼까요? 유학생 비자 역시 정책 변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여름 기준 유학생 비자 발급은 전년 대비 약 40%로 줄었으며 일부 국가 대상 비자 제한과 발급 일시 중단 조치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고급 인력 유입 통로인 H-1B 비자도 감소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신청자에 대해서 10만 달러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규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체 발급 규모가 약 25%나 H-1B 비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변화들을 다 종합해보면 매월 약 13만 2천 명 규모의 합법 이민이 차단됐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 입국 감소는 약 5만 명 수준, 한 달에 한 5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입국이 줄어든 숫자는 한 달에 한 5만 명. 그런데 합법 이민이나 합법 비자가 줄어든 것은 한 달에 무려 13만 2천 명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선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초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개선문 조감도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선문은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을 맞아서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높이 약 76m로 21m인 백악관과 50m인 파리의 개선문, 그리고 현재 이 아치형 개선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시티의 개선문 67m를 훌쩍 뛰어넘는 76m로 세계 최고 높이가 될 전망입니다. 상단에는요, 횃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 형태의 조각상이 설치되고 양옆에는 독수리 2마리가 배치됩니다. 아랫부분에는 금으로 도금된 사자 4마리가 놓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구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라는 문구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라는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내 건축물 디자인을 심의하는 연방미술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이 개선문 기본 설계 개념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 개선문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공청회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개선문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약 1000건의 서면 의견 역시 모두 반대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조망권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과도한 규모다, 그리고 건립 비용 등이 과도하다 등등의 이 반대 이유가 꼽혔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단체들은 대형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라면서 이 조망권 침해 얘기를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 그렇게 76m 높이의 이게 개선문이 생기면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관도 해치고 다른 쪽에서 이 국립묘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연방법원에 건설 중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승리를 상징하는 개선문 건립? 이 갑자기 무슨 전쟁 중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문도 아니고 전쟁 중인데 개선문 건립 추진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리노이주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실제로 폭발물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폭발물이 있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가보니까 거기가 교황님의 친형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뉴 레녹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이 지역 한 주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보니까 이 주택은 교황인 레오 14세의 둘째 형인 존 프레보스트라는 사람의 자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발물이나 유해 물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후에 대피했던 주민들도 귀가 조치됐는데 경찰은 왜 이런 신고가 왔는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데 레오 14세 교황이 이란 전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 자꾸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 역사상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는 시카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시카고 출신이라고 그래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의 둘째 형인 이 존 프레보스트는 여전히 아직도 시카고 교회 지역 뉴 레녹스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 루이스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큰형 루이스는 또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최근 그 교황과의 불화설이 불거진 직후죠. 그때 이제 자신의 SNS에 써 올린 글인데요. 교황의 큰형 루이스는 나와 같은 동네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왜요?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 큰형 루이스는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고 있고 그는 완전히 마가 지지자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생인 교황 레오는 그렇지 못하다. 느낌표 땡 이렇게 적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와 교황의 싸움이 불을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종교에 관심을 갖는 젊은 남성층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남성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젊은 남성 세대의 보수화와 기독교의 보수화 등등등이 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사이 소위 젊은 남성 중에 종교가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42%로 2년 전 28%에 비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같은 기간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29%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는데 젊은 남성들의 이같이 급격한 관심 급등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갤럽이 수십 년간 시행한 미국인의 종교 조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경향이 한 번도 틀린 적은 없이 일관되게 이어졌었는데 이 젊은 세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소위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과의 갈등 이것이 이제 불을 붙였나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사가 바로 엊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이 갈등이 무슨 종교에 관심을 더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제 생각이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뉴욕 타임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종교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고했던 발견 중에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역전된 성별 격차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각지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최근 젊은 남성 교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그 이유를 놓고서는 미국의 언론도 확실하게 원인을 짚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성별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정치적 성향의 분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은 점점 더 우파 성향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 남성들이 조금씩 우파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기독교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추론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우파, 이분은 우파 정도가 아니라 극우파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국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라는 분,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겠습니다. 그 전한길 씨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스틸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서 항공모함보다도 더 진짜 센 언니가 오는 것이다 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언니일까요? 네, 본인은 남자인데. 여하튼 전한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셸 박스틸 지명자는 우리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라면서 부정선거 중단하라,
또는 중국 공산당 나가라를 외치는 우리와 생각이 같다. 이재명 정부와 충돌되는 인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셸 박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을 주선했던 분도 바로 미셸 박스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미셸 박스틸 지명자의 발표 소식에 대해서 스틸 대사 지명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짧게 그렇게만 밝혔습니다. 다만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셸 박스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인사로서 현 이재명 정부와는 대립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현 정부와 대립되는 사람을 대사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한국 정부가 그의 대사 아그레망을 받아주면 안 된다 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반대한다거나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최종 지명을 보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는 양국 간의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도록 기대한다. 이렇게 담백하게 정부 측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런 조사를 한 이래 이번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러스킨 공공정책대학원은 2026년 LA 카운티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고 올해 종합 점수가 52점을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 점수는 2016년 조사 시작 이후에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항목별 점수는 생활비 38점, 교육 42점, 교통 47점, 고용 및 경제 53점, 공공안전 54점, 환경 56점, 인종 및 종교 간의 관계 64점, 이웃관계 64점, 보건의료 6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 지수인데요. 이게 다른 카운티 또는 타주의 다른 곳에서도 이게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조사가 있는 곳이.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조사가 있어서 발표가 나오면 제가 그 지역, 그 카운티의 삶의 질도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LA 카운티만 나와서 LA 카운티만 전해드립니다. 카운티 주민들의 경제적인 불안감도 좀 뚜렷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네,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0%, 10%에 그쳤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자신 없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급히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자신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자가 무려 21%로 나왔습니다. 이민 관련 불안 역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1%는요,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추방될 가능성을 늘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인종별로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하인들의 경우는 이렇게 31%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또 히스패닉계나 이쪽 분들은 오히려 31%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LA 카운티 전체를 평균을 내보니까 31%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추방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네, 오늘 끝소식입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 팔려서 그러나 지가 만든 차 지가 다 사고 있다라는 제목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1000여 대를 자신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를 통해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량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스페이스X가 테슬라 트럭 모델인 사이버 트럭 1,300대를 사들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000대가 아니고 한 1,300대 정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297대로 알려졌는데요. 여하튼 같은 기간 사이버 트럭의 이 미국 총 판매량이 7,070대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전체 판매량의 18%를 일론 머스크 자기가 사들인 셈입니다. 이 외에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벤처 기업인 xAI가 50대를 샀고요. 뉴럴링크에서 6대 샀고 보링이라는 회사가 4대 등 총 60대의 사이버 트럭을 또 다른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매입했습니다. 굳이 그래서 표현한다면 1360대 정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샀다.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이같이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작년 4분기 사이버 트럭의 판매 대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51% 감소라고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한 대의 가격은 최저 약 7만 달러입니다. 옵션 뭐 막 때려 넣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면 한 7만 달러 정도 됩니다. 스페이스X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테슬라 실적을 어찌 보면 좀 견인해준 그런 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회사들끼리 다 사준 것입니다. 감소 기록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 매출 빵꾸나지 않도록 형제 회사들끼리 막 사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라고 말씀드렸죠. 작년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스페이스X는 사이버 트럭 벌써 220대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2달 만에. 또 미국 내 전체 사이버 트럭 판매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이게 220대, 2달 동안 220대를 사줬다라는 것은 전체 사이버 트럭 판매량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자기 회사, 형제 회사끼리 서로 3분의 1 정도 매출을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은 여러분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멋있다고 환상적인 모습이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 저 뭐 하는 거야? 보기 불편해. 저게 트럭이야. 뭐야. 투머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 디자인이잖아요.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그런데 뭐 가격도 절대 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토요타 트럭 뭐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토요타 트럭 같은 거는 뭐 3만 불, 4만 불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7만 불씩이나 하니까 비싼 가격에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큰 호평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만든 제품 자기가 다 사는 이유. 뭘까요? 네, 뭐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딱히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불법, 위법 이런 거는 뭐 아니지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량은 사실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루어진 판매량이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